문장가. 정육품 수차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호종해서 산성으로 들어온 일에 뼈가 저렸다. 임금의 파천 소식을 듣고 행주에서 혼몸으로 걸어서 산성으로 들어올 때는 호종만이 우러르고 배운 바 사람의 길이었다. 산성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추웠다. 지금 다시 성을 빠져나갈 도리는 없었다. 정육품은 밤새 뒤척였다. 동틀 무렵 정육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으로 내려가 찬물에 얼굴을 씻었다. 정육품은 갓에 도포를 차려입고 서안 앞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장진문을 비추었다. 정육품은 붓을 들어 쓰기 시작했다. 임금에게 올리는 차자였다. 신은 어려서 공맹과 퇴유를 읽었으나 먼 만류를 더듬었고 나이 들어서는 성은으로 출사하여 어두운 두매에서 목민하였으나 아무런 치적이 없었나이다. 공 없이 늙어가는 천한 몸에 병마저 깊어서 할 일 없이 성 안에 들어와 곡식을 축내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몸 안에 물기가 다 말라서 살갗이 비듬으로 부서져 흩어지고 물을 마셔도 이내 오줌으로 다 나와서 몸 안에 머물지 못하옵니다. 음식을 보아도 입안이 말라서 침이 고이지 않는데 잠잘 때는 공연히 침이 흘러나와 베개를 적시니 추악하옵고 울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웃을 때는 겨우 눈물이 나오니 괴이하옵니다. 또 가끔씩 자다가 아래가 저절로 열리고 대소변이 새어나와 더러운 거름 위에 뒹굴고 있으니 어찌 국서를 적을 수 있으며 어찌 어전에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며칠 전에는 성첩을 살피러 올라갔다가 빙판에 넘어지면서 인사불성이 되어 들것에 실려 내려왔사온데 그 뒤로 눈이 핑핑 돌고 오장에서 화기가 들끓어 앉도 서도 못하며 밤낮으로 망령이 보여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주절대고 있나이다.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아득해서 이미 문자를 다 잊어버렸고 서책을 덮은 지 오래되어 장구를 엮어낼 도리가 없사옵니다. 더구나 빙판에서 넘어질 때 오른쪽 어깨를 삐어서 밥숟가락조차 들기가 어렵나이다. 신의 더럽고 잔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국서를 지으라시는 분부를 거두어 주시고 어명을 받들지 못하는 죄를 따로 다스려 주소서. 신의 몸에 내리시는 벌조차도 성은일진데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나이다. 아침에 임금이 정육품 수찬의 차자를 읽었다. 임금은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임금이 김유와 최명기를 불러서 정육품의 차자를 보였다. 김유가 나장을 보내 정육품을 묶어서 북장대로 끌어왔다. 네가 너의 분뇨와 액집의 일을 문장으로 적어서 어전에 구하였느냐? 나장이 정육품을 장쳤다. 중곤 20대에 정육품은 실신했다. 벌려진 입에서 거품이 끓어나왔다. 눈을 겨우 뜬 뒤에도 정육품은 두 발로 서지 못하고 뒹굴면서 오줌을 지렸다. 나장이 정육품을 들것에 실어서 부상자들을 수용한 사찰마당으로 옮겼다. 임금이 최명길에게 말했다. 추하고 안쓰럽다. 육품 수찬의 일을 면해 주어라. 최명길이 대답했다. 육품 수찬이 이미 곤장으로 몸이 망가져 붓을 쥘 수 없으니 수찬은 제 뜻을 이룬 것이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렇겠구나. 내가 졌다. 이 판도 졌고. 정육품 수찬이 매를 맞던 날 저녁에 정오품 교리가 죽었다. 칸에게 보낼 국서를 지어 올리라는 어명에 교리는 눈앞이 캄캄했다. 승지와 사관을 물리친 자리에 밀명이기는 했으나
일을 맡은 사람이 4명이어서 기밀을 유지하기는 틀린 일이었다. 묘당과 질청의 당하들도 임금의 밀명을 눈치채고 있었다. 문장이 떠오르지도 않았지만 글이 간택되어 칸에게 보내지면 후세 만대로 이어질 치욕이 교리의 눈앞을 절벽으로 막았다. 임금이 정한 시한은 사흘이었다. 첫째 날 교리는 한 줄도 쓰지 못했다. 교리는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와 저무는 논둑을 거닐었다. 주저앉을 듯이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벌렁거렸다. 교리는 물 웅덩이 옆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교리는 오래된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 얼굴빛이 수시로 붉었다가 파래졌고 손등과 팔다리에 검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심기가 허해서 잠을 청하고 누워있으면 한없이 먼 곳으로 끌려가는 듯했다. 양기가 쇠진한 지 오래였다. 협심증을 앓는 노인들은 대체로 겨울에 죽었는데 정오품 교리는 그해 겨울을 남한산성에서 살아냈다. 교리는 논둑에 주저앉아 고향을 생각했다. 교리의 고향은 낙동강 상류의 산간 오지였다. 2대째 벼슬이 끊긴 잔반의 장자로 태어났다. 3년에 한 번씩 식년시를 향해 5번 문경세제를 넘었고 빈손으로 넘어왔다. 세제 마루는 늘 구름 속에 잠겨 있었다. 세제를 되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개 넘어 서울을 아예 잊으려 작심했으나 다시 3년이 지나면 교리는 세제를 넘어갔다. 교리는 40이 훨씬 넘어서야 소과에 급제했다. 정육품 수찬이 차자를 올린 일로 매를 맞았다는 소문이 성 안에 돌았다. 수찬이 차자를 올려서 국서를 짓는 일을 면제받으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똥오줌과 침과 눈물의 더러움을 적어 올려서 매를 맞고 반죽음이 되어 모면하려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수찬은 국서를 쓰지 않았다. 교리는 논둑에 주저앉아서 매를 맞는 수찬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이 매를 맞듯이 온몸이 저렸고 항문이 옴질거렸다. 세제 넘어 고향 마을에도 청병이 들어온 것인지 교리는 알지 못했다. 처자식을 서울에 떼어놓고 어가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왔으나 국서를 쓰라는 어명을 받고 나서 성 안과 성 밖이 다르지 않음을 교리는 알았다. 달이 저물었다. 교리는 한기를 못 이겨 지팡이로 땅을 밀고 일어섰다. 일어선 교리는 허리를 펴기도 전에 다시 땅으로 쓰러졌다. 교리의 심장이 터졌다. 교리는 논둑에서 죽었다. 67살이었고 비첩소생인 막내딸이 삼전도 청진 정명수의 군막에 끌려와 있었다. 교리는 막내딸 소식을 모른 채 죽었다. 성첩에서 내려온 군병들이 교리의 사체를 처소로 옮겼다. 교리는 민촌 사랑에 기식하고 있었다. 최명길이 교리의 사체가 옮겨진 방으로 달려갔다. 사체에 도포가 덮여 있었다. 도포 소매 밖으로 나온 손등에 핏줄이 굳어졌다. 사체 머리맡에 놓인 서안에는 하얀 종이 위에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아무런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고 벼루바닥은 말라 있었다. 최명길이 임금에게 정오품 교리의 죽음을 아뢰었다. 본래 심근이 부실한 자로 천명이 다한 것이옵니다. 겨울을 용케 놨구나. 국서는 썼다던가. 종이를 펼쳐놓고 먹은 갈지 않았사옵니다. 시작은 한 것인가? 종이를 펼쳤으니 시작은 한 것일 것이옵니다. 임금이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교리가 복이 많구나.
임금이 무명 10자를 내렸다. 민촌의 노인들이 서안 위에 종이를 찢어서 사체에 겨드랑이며 사타구니에 축인물을 닦아내고 임금이 내린 무명으로 염했다. 사체는 거적에 말려서 지게에 실려 나갔다. 교리는 남문 안쪽 비탈에 묻혔다. 흙이 풀려서 삽을 깊게 받았다. 봉분이 없는 평토장이었다. 정오품 정랑은 하루 종일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칸에게 보낼 국서를 쓰라는 어명을 받은 줄 성 안이 모두 알아서 정랑은 외출할 수 없었다. 질청의 당하관들은 정랑의 방을 흘끗거렸으나 아무도 찾아오지는 않았다. 명을 받은 4사람 중 수차는 매를 맞아 초죽음이 되었고 교리는 때가 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질청 노복이 전해주었다. 국서를 쓰는 일은 정랑을 더욱 조여왔다. 임금이 정한 시한은 하루가 남았다. 정랑은 매를 맞을 수도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다. 화친이 성립되어 칸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고 임금이 환궁한 연후에 산성 안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글을 쓴 자는 살아남기 어려워 보였다. 또 글이 간택되어 칸에게 간 뒤에 칸이 더욱 노하여 성을 으깨버리면 산성과 행궁과 종사가 모두 없어진 풀밭에 글 쓴 자의 오명만이 전해질 것이었다. 지켜서는 살 수가 없고 살려면 허물어야 한다는 임금의 말에 정랑은 매달려 있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랑은 임금의 말을 곱씹었다. 임금은 살려는 것이었다. 이판과 예판이 다르지 않을 것이고 당상 당하와 성첩의 군병들과 마국간 노복이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지만 정랑은 글을 쓸 수 없었다. 나라가 없고 품계가 없는 세상에서 정랑은 홀로 살고 싶었다. 정랑의 몸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임금이 곶감을 보내 정랑의 노고를 위로했다. 정랑은 곶감을 윗목으로 밀쳐놓고 먹지 않았다. 정랑은 간택되지 않을 글을 지어서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고 달리 길은 없었다. 정랑은 붓을 들어서 썼다. 글은 쉽게 풀려나왔다. 또 대륙과 소방의 역사를 살피건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당의 황제가 고구려를 징치하고자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건너와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성안의 고구려 군사들은 황제의 깃발을 향해 욕을 해대며 성 밖으로 몰려나와 황제의 토성 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싸움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공방 간에 승부를 가릴 수 없었고 요동의 겨울이 일찍 와서 풀이 마르고 눈이 내리자 황제는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황제는 고구려 군병들의 용맹을 가상히 여겨 비단 100피를 내려주었고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장대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황제에게 절하며 전송의 예를 갖추었으니 돌아가고 또 보내는 예법이 아름다움을 알 것입니다. 하물며 이 작은 산성은 황제의 일산을 향해 욕을 한 적이 없었고 삼전도 본진을 겨누지도 않았으며 정랑은 노벽을 시켜서 그를 최명길에게 보냈다. 쓰기를 마치고 정랑은 자리에 누웠다. 초저녁부터 정랑은 깊이 잠들었다. 정랑은 남한산성에 갇혀서 안시성을 끌어대고 있었다. 안시성과 남한산성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더듬어 나가려는 생각을 최명길은 내버렸다. 정랑은 왜 칸에게 보낼 문서에서 안시성을 들먹이는 것일까? 남한산성은 안시성에 이어진 성벽인가? 최명길은 정랑의 생각을 생각했다. 정랑이 미쳤나? 정랑이 미쳤구나. 늙어서 병들고
무거워서 일어설 수 없고 갇혀서 내디딜 수 없고 막혀서 보이지 않아 정랑은 미쳐버렸구나. 정랑은 안시성과 남한산성 사이에서 천년의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일까? 일어설 수 없고 내디딜 수 없고 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보는 것인데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서 정랑은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친 척을 하고 있다면 정랑은 미치지 않았겠구나. 정랑은 제정신으로 제 앞을 내다보고 있겠구나. 임금은 또 지는구나. 정랑이 이기는구나. 정랑이 임금을 이기고 묘당을 이기고 남한산성을 이기고 칸을 이기는구나. 매맞은 정유품 수찬이 이기고 죽은 정오품 교리가 이기고 미치지 않은 정오품 정랑이 이기는구나.